용서라는 이름의 자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오래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배신당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세월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오늘의 나를 괴롭히는 것 말이죠. 저도 압니다. 그냥 잊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는 게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처럼 새로운 관계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미움이, 그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를 언제까지 혼자 짊어지고 가실 건가요?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떠났는데 왜 당신만 그 사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될까요? 용서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인군자나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내가 불행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62세 영숙씨가 10년 동안 짊어진 배신의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평 강가 마을 영숙의 작은 자수 공방에는 오늘도 고요한 오후가 흐릅니다. 62세 은퇴 후 시작한 이 일터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바늘땀으로 채워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은 늘 평화롭지만 영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날카롭게 박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정희와 함께 시작했던 사업. 그녀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진 그날 이후 영숙의 삶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돈보다 더 아팠던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은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등학생 손녀 서연이가 공방에 놀러왔습니다. 꽃무늬를 수놓는 할머니 옆에 앉아 색색의 실을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화난 표정으로 자수해요? 영숙은 깜짝 놀라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굳어진 인매, 찌푸려진 미간.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이 표정을 어린 손녀조차 알아차린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영숙의 머릿속엔 손녀의 맑은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미움에 잠식된 자신의 얼굴이 이제 어린아이 눈에도 보일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렸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가 암 투병 중이며 시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말에 영숙의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당연히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꼴이 났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저 사람이 죽어도 이 마음의 짐은 가벼워질까? 며칠을 고민하던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자고. 용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미움이 정당한지, 이 분노를 평생 안고 가도 괜찮은지.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적막함이 가득했습니다. 302호 문 앞에서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누운 정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얼굴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밝고 활기찼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문 앞에 선 걸 본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다가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용서 빌고 싶었어. 사과받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영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건 정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움이라는 밧줄로 정의를 묶어둔 게 아니라 그 밧줄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정의는 영숙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떠오르고 자수를 놓으면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숙의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영숙만 그 사람을 붙잡고 평생을 허비해온 셈이었습니다. 영숙은 정희에게 다가가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다 잊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영숙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강변길을 천천히 걸으며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풀이 푸르렀을까? 강물이 이렇게 반짝였던가? 10년 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봄날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용서는 정의를 다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자신의 오늘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에 출근한 영숙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인매가 부드러워지고 미간의 깊은 주름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수틀 앞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술을 놓을까?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갔습니다. 토요일 다시 찾아온 손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웃으면서 자수해요? 영숙은 손녀를 안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자유로워져서 그래. 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환한 미소가 좋았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을 놓아준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나 자신이 불행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영숙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물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봄바람은 공방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영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는 오후입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른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없던 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미움이 지금 당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원망이 당신의 오늘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10년, 20년을 미워해왔는데 그 사람은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만 힘들어졌습니까? 영숙 씨가 깨달았듯이 미움의 밧줄로 묶여있던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떠났는데 혼자서 그 밧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거운 밧줄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용감한 결단입니다. 이제 당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억지로 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생각하며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사과받지 못한 상처를 억지로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가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빼앗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녀와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시간, 강변을 산책하며 봄바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화로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과거의 상처조차도 그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영숙 씨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변을 거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눈 뜨자마자 혈압계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130이 넘으면 오늘 짜게 먹었나? 하며 어젯밤 저녁 메뉴를 떠올립니다. 120이면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죠. 언제부턴가 우리의 하루는 이 작은 숫자들에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요즘 뭐하고 지내? 하던 인사가 이젠 혈압약 먹어? 당뇨 있어? 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누구는 수술했다더라. 건강 이야기만 1시간 넘게 하다가 헤어지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나? 하고요. 이웃집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진심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등산복 입고 나가셨고 식단은 철저하게 관리하셨죠. 소금, 설탕, 기름기 있는 건 일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께서 조용히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영감이 요즘 너무 예민해요. 내가 김치 한 조각 더 먹으면 잔소리고 밖에서 뭘 먹고 오면 캐묻고 건강해지려고 사는 건지 숫자 맞추려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가 된장찌개 끓이면 국물은 안 먹어 하고 손주가 사탕 하나 건네면 할아버지는 안 돼 하며 손살에 쳤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가 정작 삶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여름일입니다. 더워서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서 산책 삼아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창 더울 때라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평소 안 가던 골목을 지나는데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보리굴비 굽는 냄새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 냄새를 얼마나 오래 못 맡아봤는지 모릅니다. 혈압 때문에, 염분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온갖 이유로 참아왔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따르고 뜨끈한 밥에 굴비 한 토막 올려 먹었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잊고 먹으니 그게 진짜 밥 맛이더군요.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와 싸워왔습니다. 젊을 땐 가난과 싸웠고 중년엔 생계와 싸웠습니다. 이제는 내 몸속 숫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혈압 120에 혈당 100에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를 다 맞추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제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 다 좋게 나오려고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막상 결과 좋게 나와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 그냥 다행이다 하고 끝이야. 근데 지난주에 옛날 동료들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왔는데 그게 훨씬 좋더라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린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게 됩니다. 요즘은 제 나름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적당히입니다. 건강검진은 받되 수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조금 높으면 줄여야겠네 하고 괜찮으면 잘하고 있네 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마음 쓰지 않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합니다. 날씨 좋으면 산책하고 비 오면 집에서 쉽니다.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몸이 오늘은 좀 쉬자 하면 그 말을 들어줍니다. 밥도 적당히 먹습니다. 매일 싱겁게만 먹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가 좋아하는 걸 먹습니다. 찌개 국물도 한 숟가락 떠먹고 삼겹살도 가끔 굽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봅니다. 매일 죄지은 사람처럼 조마조마하게 살 때보다 마음 편하게 사니까 몸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어른들은 맛있는 거 안 먹어요? 짠 것도 안 먹고 단 것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으니까 손주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건강 때문에라고 하기엔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싶었거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전부 참고 견디며 살 건가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참고 내일 하고 싶은 거 미루고 모레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작 그때가 와도 이미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노후 준비하느라 늘 미뤘죠. 이제는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으면 정말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며 삽시다. 요즘 제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잘 일어났네. 잘했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좋습니다. 평생 남한테 칭찬받으려고만 살았지 나 스스로를 칭찬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녁엔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나? 하고요. 행복의 기준이 참 낮아졌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산책하며 바람이 시원했다, 저녁이 맛있었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혈압이 몇이고 혈당이 몇인지보다 오늘 하루가 기분 좋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숫자는 기계가 정한 것이지만 기분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기계가 아니라 나니까요. 혼자만 잘 살 순 없습니다. 아내와도 친구들과도 함께 늙어가야 합니다. 서로 오늘 수치 어때? 묻기보단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었어? 물어봐 줍시다. 병원 이야기만 하다 헤어지지 말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손주 자랑도 하면서 웃읍시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웃음을 잊어서 그런 겁니다. 웃을 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찾으려고만 하면 같이 밥 먹을 때도 그거 짜, 이거 기름져 하며 서로 못 먹게 하지 맙시다. 그냥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 하루쯤 짜게 먹었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고 가족 먹여 살렸고 자식 키웠고 이만큼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무게가 조금 늘었다고, 혈압이 조금 올랐다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젊을 때처럼 팔팔할 순 없죠.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만큼 살아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맙시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게 나고, 이게 내 나이고, 이게 내 삶입니다. 오늘 저녁 뭐 드실 건가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을 즐깁시다. 혈압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됩니다. 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창밖 풍경이라도 보는 게 낫습니다. 당신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녁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하고 있어. 고생 많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핸드폰 진동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진 않으셨나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나만 빠지면 뒤처질까봐 억지로 웃으며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수십 개가 넘는 단톡방에서는 읽지도 못한 메시지들이 쌓여가고 누군가의 부고 소식과 결혼 소식에 내 일정보다 봉투 액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인생이 좀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관계의 그물은 점점 더 촘촘해져서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며 남의 입맛 맞추는 게 직업이었던 58세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영숙 씨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말은 곧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런 삶이 당연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환갑이 코앞인데 여전히 내 차례는 오지 않더군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나간 영숙 씨는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부러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묘하게 남의 흉을 보면서도 그래도 불쌍하잖아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대화 속에서 영숙 씨는 문득 지독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이 너무 고팠던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모임을 일찍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친구 정희가 보였습니다. 남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시간에 몰입한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영숙 씨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다가가 옆에 앉으며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외롭지 않니?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정희는 책갈피를 끼우고 천천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숙아, 솔직히 말할게. 예전엔 나도 외로웠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남들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줄도 몰랐던 거야. 그게 진짜 외로운 거더라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속이 시리게 쓸쓸한 거 있잖아. 그게 더 무섭더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하고만 놀기로 했어.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남더라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말 맞춰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살아왔던 겁니다. 새벽 4시 영숙 씨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남들에게 내주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기로 말이죠. 다음 날부터 영숙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에 있는 단톡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동네 모임방,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친목회방, 쓸데없는 정보만 올라오는 건강정보방. 하나씩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다들 자기 삶 살기도 바빴으니까요. 동창 모임에도 선택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만, 진심으로 반가운 얼굴이 있을 때만 나갔습니다. 처음엔 영숙이가 어디 아픈가 하는 전화도 왔지만 정중하게 요즘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라고 답하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읽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나는 곳에 훌쩍 혼자 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볼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 나이에 혼자 앉아서 뭐 하나 하고 수군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아보니 아무도 관심 없더군요. 다들 자기 일에 바빴고 설령 누가 본다 해도 그게 뭐 어떤가요? 나는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시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있을 뿐인데요. 어느 날 영숙 씨는 오랜만에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진짜 외로웠던 게 아니라 비어 있었던 거였어. 남들 입맛에 맞추느라 정작 내 입맛은 까먹고 살았더라고. 정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이제 좀 살 것 같지?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거야. 남 챙기느라 평생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챙길 때도 됐잖아.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걸.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만 쏙 빠지는 인연들에게 내어줄 시간은 이제 우리 인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미덕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미덕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요. 요즘 영숙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천천히 차를 우려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지? 누구를 만나고 싶지? 답은 늘 명확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반찬 가게는 예전처럼 운영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이것저것 까다롭게 굴어도 예전처럼 속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 나는 나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남의 입맛에 맞춘 반찬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싶은 나물 한 가지를 정성껏 무쳐 먹는다는 겁니다. 그 소박한 식탁에서 영숙 씨는 진짜 자유를 맛봅니다. 주변에서는 영숙이가 변했다고 수군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더니 까칠해졌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았으니까요. 억지로 웃을 필요 없는 사람들, 편하게 침묵해도 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계신가요? 이제 그 손을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관계를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평생 착하게 살았잖아요. 남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가장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인연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에 당신만의 여유가, 당신만의 평온이, 당신만의 행복이 자리 잡을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 당신이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공원 산책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견디기 힘든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랫동안 함께한 직장에서의 퇴직, 혹은 꿈꿔왔던 것들의 좌절.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땅이 발밑에서 사라진 것처럼 허전하고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나무가 상처를 입은 자리에 옹이가 생겨 더 단단해지듯 우리도 상실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년이 되었죠. 명함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니 세상이 낯설더군요. 사람들이 아침마다 서둘러 나가는 소리, 저녁이면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모습. 그제야 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놓쳐온 것들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어요. 나는 낮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이곳저곳을 서성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빈집이 참 컸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밥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지어지고 설거지는 왜 이렇게 귀찮은지, 이게 아내가 매일 하던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뭔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의 무게를 알게 되죠. 오늘은 그런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 하나를 건네고 싶습니다. 어느 날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아끼던 낡은 식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장만한 가구였어요. 다리는 흔들리고 상판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습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문득 이 식탁 앞에서 밥을 먹던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창고에서 대패를 꺼내왔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연장이었죠. 손에 쥐니 묵직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날을 세우고 한 칼 한 칼 나무를 깎아냈어요. 처음엔 잘 깎였습니다. 나무 부스러기가 솔솔 떨어지고 거친 표면이 조금씩 매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이르니 대패가 미끄러지면서 날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힘을 더 주고 다시 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부분만 유난히 단단했어요. 색깔도 달랐습니다. 주변은 연한 갈색인데 그곳만 짙은 색이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옹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잃은 자리. 상처가 난 곳이죠. 나무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 부분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옹이는 나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됩니다. 한참을 그 옹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표면.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무도 아팠겠구나. 가지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그걸 견뎌내느라 이렇게 단단해진 거겠죠. 그러고 보니 사람도 똑같더군요. 우리도 살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물면서 단단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옹이인 겁니다. 저는 그 식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옹이가 있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조금 거칠고 울퉁불퉁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 나무가 살아온 흔적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떠나보낸 빈자리, 그 아픔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 빈자리를 내 삶의 옹이라고 여기기로요. 그곳이 아프지만 그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요즘은 그 식탁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옹이가 있는 식탁이 든든하게 저를 받쳐줍니다. 나도 견뎌냈어, 나무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요. 가구 장인들은 옹이가 있는 나무를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나무만의 독특한 결과, 무늬가 있다고요. 상처가 깊을수록 나무는 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낸답니다. 옹이 주변에 나타나는 결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래요. 사람도 그럴 겁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깊이가 있어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 그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제 안의 옹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픈 기억,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가끔 밀려오는 외로움. 그것들이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들이니까요. 지금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죠?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어요.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너무 오래 눈길을 주지 마세요. 그것들은 이미 당신 안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당신의 옹이가 되어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다시 숨 쉬려고 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땅에 내리는 빗물처럼 당신의 눈물은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여기 있다고. 나는 견뎌냈다고. 나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당신 안에 있는 옹이, 그 아픔의 흔적들이 당신을 이토록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아름다운 결을 가진 사람으로요. 오늘 밤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당신 곁에 누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은 평안하게 당신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익숙함에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늘 가던 길로 나가며 생각 없이 마시던 커피 한 잔. 우리는 이 편안한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조금씩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하곤 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그건 정말 당신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옛날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패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배워서 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적 한 번 수학 문제를 못 풀었다고 나는 숫자에 약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한 번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다고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스스로에게 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어온 내 모습은 때로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가장 큰 편견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단단한 벽에 금을 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나다움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혹시 나를 가두는 틀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년째 같은 길로만 다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구두는 늘 오른쪽 뒷굽만 달아있고 가방 속엔 언제나 똑같은 갈색 수첩이 들어있죠. 그는 스스로를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람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번 출구로 향하던 그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5번 출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고작 100m 정도 돌아가는 길일 뿐이었는데 그의 심장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길 위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20년을 다녔으면서도 있는 줄도 몰랐던 작은 꽃집,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진한 흙 냄새, 그리고 수만 번을 지나쳤지만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담벼락의 능소화까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타던 버스 대신 한 정거장을 걸어가기로 했죠.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놀라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귀찮은 일이라고만 여겼던 걷기가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것이 성실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만든 큰 벽이었다는 사실을요. 20년간 쌓아올린 그 벽은 그를 지켜주는 듯 했지만 사실은 세상과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는 직장에서 늘 피해왔던 발표를 자원했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못해라는 생각을 깨트린 순간이었죠.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날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습관의 생물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 동안 내리는 결정의 약 40%가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길을 나서는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동화된 패턴이죠. 이 습관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매번 모든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습관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지배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말 속에는 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한 번 혹은 몇 번의 경험이 나라는 존재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한 번 수영을 못했다고 나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고 한 번 거절당했다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 나는 원래 이래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노력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다른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 나는 배우면 달라질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고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기죠. 흥미로운 건 이 두 마인드셋이 실제로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번엔 이 방법이 안 됐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단단한 벽을 깰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뇌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되고 반복할수록 그 회로는 더욱 강해집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나는 원래 균형 감각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타다 보면 어느새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균형을 잡습니다.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성격도 사고방식도 습관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뿐이죠. 앞서 이야기한 그 남자처럼 먼저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출근해 보세요. 늘 먹던 메뉴 대신 새로운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늘 앉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앉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나는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다음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이 믿어왔던 나라는 틀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원래라는 말만큼 거짓된 표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10년 전, 20년 전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교체되고 생각은 달라지고 가치관은 바뀝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붙잡고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합니다. 10년 전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게 놔둡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의 당신이 진짜 당신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날 그 상황에서의 당신이었을 뿐일까요? 한 번 수학을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평생 숫자에 약한 건 아닙니다. 한 번 사람들 앞에서 떨었다고 해서 당신이 영원히 소심한 건 아닙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당신이 달라집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볼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보세요. 늘 듣던 음악 대신 새로운 장르를 들어보세요. 늘 가던 길 대신 5분만 돌아서 가보세요.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봐, 너 바뀔 수 있잖아. 그 속삭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정말 달라져 있을 겁니다. 20년간 같은 길만 걷던 그 남자도 처음엔 다른 출구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며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합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라는 틀을 벗어던지세요. 과거가 아닌 현재, 고정이 아닌 성장에,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원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나를 선택할까? 그 질문과 함께 당신의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당신은 원래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